난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80년의 제 인생은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요양병원에서 제 가족은 누구도 없이 제 삶은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죽음을 향해 감았던 눈을 다시 뜨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건가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회가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오늘도 저희 옛빛 사연 감상실에 머물러 주신 당신 덕분에 이야기가 의미를 갖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정을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분들을 기억하며 행복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째려보듯 내려왔습니다. 저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0년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곁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옆 병실에서는 누군가의 가족들이 떠들썩하게 면회를 오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병실 301호는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차가운 공기가 코로 들어올 때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 주변은 멍이 들어 시퍼렇게 변해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주름투성이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힘이 없어서 조금 떨리다 말고 다시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80년. 참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제 인생에서 정말 저를 위해 살았던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될까요? 눈을 감았다 뜨니 이상했습니다. 제가 천장 근처에 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침대 위에 제 몸이 누워 있었고 간호사가 달려와 심장을 눌러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나 죽었구나.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제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 국화꽃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큰딸 미선이가 검은 상복을 입고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 돌아가셨어. 장례는 간소하게 치를 거야. 뭐하러 돈 들여? 어차피 오는 사람도 없잖아. 둘째 아들 철호가 작은 아들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형,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아? 아, 그거 내가 이미 알아냈어. 근데 집은 어떻게 나눠? 팔아서 3등분? 당연하지. 빨리 처리하고 끝내자. 저는 영혼의 상태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영혼도 눈물을 흘릴 수 있나 봅니다. 내가 뭘 위해 80년을 살았나.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밥상 차리던 30대. 남편 사업 실패하고 빚 갚으려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50대.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밤낮 없이 일하던 60대. 그렇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제 장례식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돈과 재산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하더니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얘야, 얘야, 아직도 안 일어났어? 해는 중천인데 어디선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도 없이 거침없이 숨을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가슴의 답답함도 사라졌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림 없이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손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주름이 없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굽어있던 손가락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손등은 탱탱했고 핏줄도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벌떡 일어나 방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장롱, 누런 벽지, 작은 화장대, 그리고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거울.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30대 초반의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주름 없는 피부, 까만 머리카락, 또렷한 눈동자. 저는 거울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멍 때리고 있어? 밥상은 차렸어? 시아버지 출근하셔야 한다고. 시어머니 박말순. 돌아가신 지 15년이 넘은 그분이 제 눈앞에 살아서 서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 매서운 눈빛, 검은 한복. 손에 든 빗자루. 멍청하게 뭐해? 귀 먹었어? 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1975년 4월 15일. 50년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온 건가?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말 안 들려? 당장 부엌 가서 밥상 차려. 과거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예, 어머님하고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80년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분은 제 눈빛에 놀란 듯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과거로 돌아온 거야? 이게 꿈이 아니라고.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의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시집 올 때 가져온 그 그릇들. 싱크대 및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슨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짜다. 진짜 과거로 돌아왔어. 손이 떨렸습니다. 냄비에 물을 받으려다가 그만 물을 엎질렀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등에 쏟아졌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날 다시 이곳으로 보낸 거야?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8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걸. 30대에는 시어머니 눈치, 40대에는 남편 눈치, 50대에는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요양병원 침대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살 수 있을까? 부엌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손등을 비쳤습니다. 주름 없는 젊은 손. 그때 제 치맛자락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어머니의 은비녀였습니다. 가늘고 긴 은비녀. 끝부분에 작은 매화꽃 장식이 달린 그 비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시며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영수가 이거 내가 가져.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거야. 너 시집가서 힘들어도 이거 보면서 힘내. 그리고 말이다.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남을 위해서만 살지 마. 내 인생도 소중한 거야.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게 기회를 주신 건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남편에게 맞지 않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지 않는 인생. 아니, 그보다 제 인생을 사는 삶. 부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밥상은 언제 차려? 시아버지 출근 시간 다 됐다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과거의 저였다면 후다닥 달려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밥상을 차렸겠죠. 하지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은비녀를 치맛자락 깊숙이 넣고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30살. 앞으로 5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저는 부엌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똑똑똑. 시어머니의 방망이 소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며느리, 일어나. 밥 지어야지.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80년을 산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이 순간, 이 고통, 이 모든 것을 저는 이미 겪었습니다. 50년 동안이나 또 시작이구나. 과거의 저였다면 벌떡 일어나 후다닥 부엌으로 뛰어갔겠죠.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 해가 중천이야, 중천. 며느리가 이래서야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겠어? 창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새벽 4시에 무슨 해가 중천입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참자.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50년간 매일 아침 차렸던 밥상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와 남편 강철수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상을 탁 쳤습니다. 이게 뭐야? 간도 안 맞고 친정에서 도대체 뭘 배웠길래 밥도 제대로 못해? 국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80년의 경험으로 만든 음식이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트집을 잡고 싶었던 겁니다. 남편은 옆에서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당하게 구박받는데도 한마디 거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나는 왜 이 사람을 사랑했을까? 지금 보니 남편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때려도 욕해도 그저 눈 감고 모른 척했던 사람. 오전 내내 빨래를 했습니다. 손빨래였습니다. 세탁기는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이었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판에 옷을 문질렀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손가락 끝이 갈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지.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시어머니가 빨래도 제대로 못하냐며 제 뺨을 때릴 거라는 걸. 다음 주면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서 회식했다고 거짓말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회식은 사실 젊은 여자 직원과의 미래라는 걸. 모든 게 보였습니다. 80년의 기억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양복깃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향수였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늦었어. 밥 먹었으니까 저녁은 됐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신입사원 윤미영 24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남산 어느 여관에서 막 나온 참이었을 겁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아내를 속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얼굴. 이 사람을 위해 내가 50년을 살았다니.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세요. 씻고 주무세요. 남편은 제 차분한 목소리에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0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주무시고 남편도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은비녀를 꺼내려는데 없었습니다. 벌써 가져갔구나. 첫 번째 인생에서도 이랬습니다. 시집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은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저는 30년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어 죽기 직전 시어머니가 중얼거린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준 은비녀. 그거 팔았어야 했는데 장롱 깊숙이 숨겨만 뒀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집도 팔린 뒤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비녀를 되찾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끽. 작은 소리가 났지만 시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장롱이 보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오래된 나무 장롱. 저는 숨을 죽이고 장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어머니의 옷가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옷들을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서랍 밑판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밑판이 살짝 들렸습니다.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은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은비녀.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은비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은의 촉감. 끝부분에 작은 매화꽃 장식. 50년 만에 되찾은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결심의 순간.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에 든 은비녀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어떻게 거기가 있는 줄. 도둑이야? 남의 방에 몰래 들어와서.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저였다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뭐, 내가 감히.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를 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80년을 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제 눈빛에 뭔가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원래 제 것이니까요. 저는 은비녀를 품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비녀를 꺼내 달빛 아래서 바라봤습니다. 은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살아도 될까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너를 위해 살아라.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을 나가겠다고. 시어머니의 구박도, 남편의 외도도,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겠다고.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나를 위해 살면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저는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2벌, 속옷 몇 장, 그리고 숨겨뒀던 돈 5만 원, 그리고 어머니의 은비녀.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에게 깨워져서 부엌으로 뛰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옷을 입고 작은 보따리를 들고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나가는 거야? 80년을 산 기억 속에서도 저는 한 번도 이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저는 50년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때리고 쌓여도 참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혼자 사는 것이.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나를 죽이며 사는 것이라는 걸.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불이 켜졌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팔짱을 끼고 서 계셨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나갑니다. 뭐, 새벽부터 어디를 나가? 시장이라도 가려고? 아닙니다. 이 집을 나갑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보따리를 들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이 집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 정신이야? 시집을 나간다고? 내가 감히.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비명을 지르며 용서를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80년을 산 힘이었을까요? 제 손에 힘이 들어가자 시어머니의 손이 쉽게 떨어졌습니다. 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면 2번 다시 이 집 문턱 밟지 마. 들어오지도 마. 철수야, 철수야. 내 마누라가 집 나간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영수가 어디가? 미친 거야?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김영숙, 당장 들어와.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 도착했습니다. 1975년의 서울역은 지금 제가 기억하는 2025년의 서울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쓰레기 냄새. 하지만 이상하게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방 있어요? 쪽방 주인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한 달에 2만 원이야. 선불이고 밀리면 바로 쫓아내. 여기 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5만 원 중 2만 원을 꺼내줬습니다. 젊은 것이 남편하고 싸우고 나왔어? 며칠 있다 돌아갈 거면 방 얻지 마. 귀찮게. 아닙니다. 저 안 돌아갑니다. 할머니가 묘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래. 알았어. 2층 203호. 여기 열쇠.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2평 남짓, 작은 창문 하나, 낡은 이불 한 채, 삐걱거리는 문.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저는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은 비록 지옥이었지만 그래도 방은 넓었고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좁은 쪽방이 더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누가 새벽 4시에 깨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밥상에 트집 잡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 뺨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30년을 참았던 눈물이, 아니 80년을 살며 삼켰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손에 든 돈은 3만 원. 한 달치 월세를 내고 나니 이게 전부였습니다. 당장 일을 구해야 해. 남대문 시장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설거지할 사람 구해요. 한 국밥집 앞에 벽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일하고 싶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젊은 것이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해? 손 버려. 다른 데 가봐. 괜찮습니다. 손 거칠어지는 거 상관없어요. 제발 일 좀 시켜주세요. 남편은? 없습니다. 과부야?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할 순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에 500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할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국밥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트고 손톱 밑에 때가 끼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일을 마치고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하루치 월급 500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길거리 붕어빵 2개를 샀습니다. 쪽방에 앉아 붕어빵을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팥소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첫 번째 인생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80년을 산 기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 계획들을 적었습니다. 지금은 1975년. 앞으로를 준비해야 해. 그 전에 가능한 돈을 모아둬야 해. 그리고 금을. 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 하루 500원. 한 달이면 1만 5천 원. 월세 2만 원도 안 됩니다. 더 일해야 해. 저는 다음 날부터 야간 청소일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국밥집 설거지, 밤에는 사무실 청소.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이 비틀거렸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8개월 후 1976년 1월 저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30만 원. 8개월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옷은 한 벌로 버텼습니다. 난방도 아껴서 이불을 2개 덮고 잤습니다. 그렇게 모은 30만 원. 1976년에 30만 원이면 작은 국밥집 하나 차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남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며 권리금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저기다. 한 골목 안쪽 10평짜리 작은 가게. 권리금 28만 원.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영숙네 국밥. 간판이 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제 이름이 걸린 첫 가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떡을 돌리러 왔습니다. 영숙 씨, 장사 대박나. 근데 혼자 하기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손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1976년 1월 15일 영숙네 국밥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손님은 딱 3명 왔습니다. 매출은 1,500원. 국밥 한 그릇에 500원이니까 정말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맘만 좋으면 소문 날 거야. 첫 번째 인생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좋은 맛은 결국 사람들 입을 통해 퍼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 뒤편으로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려고요. 그런데 바스락 쓰레기통 옆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아이의 모습, 9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까만 단발머리, 깡마른 몸, 더러운 옷. 아이는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제가 오늘 버린 상한 김치였습니다. 으윽. 아이가 토할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김치를 뱉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나이에 쓰레기통을. 저는 다가갔습니다. 어린 친구 뭐하니? 아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큰 눈망울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아줌마 쓰레기 뒤진 거 미안해요. 안 그럴게요. 아이가 도망가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 안 혼내.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앉아.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짜 안 혼내요? 안 혼내. 배고프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요? 진짜 먹어도 돼요? 응.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아이는 천천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하더니 순식간에 그릇을 비웠습니다. 더 줄까? 진짜요? 저는 한 그릇을 더 퍼줬습니다. 아이는 두 번째 그릇도 싹싹 비웠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서야 아이가 배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줌마. 이렇게 배부른 거 처음이에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름이 뭐니? 수진이요. 이수진. 수진아, 엄마 아빠는?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없어요. 5살 때 교통사고로 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살아? 고아원이요. 근데 거기 원장 선생님이 때려요. 맨날 때려요. 아이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시퍼런 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일주일 전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쓰레기통 뒤지고 남몰래 자고.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무서웠어요. 배고팠어요. 근데 고아원은 더 무서워서 못 돌아가겠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몸이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데 첫 번째 인생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친딸 강미선.
1976년에 낳아서 피땀 흘려 대학까지 보냈던 딸. 하지만 그 딸은 졸업 후 저를 버렸습니다. 엄마, 나 엄마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2015년 제가 요양원에 들어갈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제가 죽었을 때도 장례식에서 유산 타령만 했습니다. 피를 나눴는데도 날 버렸지. 그런데 지금 제 품에 안긴 이 아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를 고마워요라고 말해줬습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수진아. 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응. 대신 조건이 있어. 아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예요? 가게 일 도와줘야 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심부름 가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짜 같이 살 수 있어요? 아줌마가 날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안 버려. 절대로. 아이가 와락 제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아줌마. 정말 고마워요. 흑흑.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내 진짜 가족이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데리고 쪽방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작아요. 그치? 좁지? 근데 아줌마 혼자 살기엔 충분했는데 수진이도 같이 살면 좀 비좁을 것 같아. 괜찮아요. 저 바닥에서 자도 돼요. 아니야. 우리 같이 이불 덮고 자자. 수진이를 목욕탕에 데려가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때를 밀어주니 시커먼 물이 나왔습니다. 수진아, 언제 씻었어? 한 달 전이요. 저는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고 제 옷을 잘라서 아이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폈습니다. 자자. 수진이가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제 옆에 누웠습니다. 아줌마. 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낳은 친딸은 절 엄마라고 부르면서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피도 안 섞였는데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 엄마라고 불러.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수진이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생은 다르게 살 거야. 이 아이와 함께, 수진이와 함께 산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수진이는 설거지를 도왔고 손님들에게 물 갖다 주고 바닥 청소도 했습니다. 손님들이 수진이를 귀여워했습니다. 아이고, 이 꼬마 참 부지런하네. 주인 따님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딸이에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가게 문을 닫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이 20명이나 왔어. 그러게. 우리 수진이 덕분에 손님들이 좋아하시나 봐. 헤헤. 엄마 국밥이 맛있어서 그래요. 저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약속할게. 뭔데요? 너 대학까지 보내줄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대학 안 가도 돼요. 그냥 엄마 옆에 있으면 돼요. 안 돼. 넌 공부해야 해. 그래야 나중에 힘들게 안 살아.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대학 나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래서 힘들게 살았지. 그래도 엄마는 대단해요. 가게도 하고 요리도 잘하고. 고마워, 우리 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1995년, 20년 후. 엄마, 5호점 매출 보고서 나왔어요. 26살이 된 수진이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멋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52세 어느덧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지만 몸은 건강했습니다. 영숙네 국밥은 20년 만에 서울의 5개 체인점을 거느린 중견 식당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 좋네. 수진이 덕분이야. 엄마가 다 만드신 건데요. 저는 그냥 도왔을 뿐이에요. 저는 수진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도망쳐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2호점 점장 김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부동산 대박이래요. 강남 아파트 사세요. 제 친구는 작년에 샀다가 벌써 2배 올랐다니까요. 잠시 뒤 3호점 박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번에 대출 받아서 하나 사려고요. 주식도 요즘 다들 한다던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안 합니다. 에이, 왜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저는 현금이 좋아요. 그리고 금이요? 금은 별로 안 오르잖아요. 다들 다른 데 투자하는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장님들은 서로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장님은 참 특이하시네. 금이랑 현금이 최고신가 봐. 그들이 나가자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부동산 안 사요? 다들 사던데.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들어. 절대로 대출받아 집 사는 일은 하지 마. 왜요? 엄마 말 들어. 그리고 창밖을 천천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만간 그때가 올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여유가 될 때마다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금이세요? 사장님, 금은 보관도 힘든데 왜 자꾸 사세요? 금은방 주인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좋아서요. 금이 예뻐서. 허허, 그래도 이 정도면 몇 천만 원어치는 되겠는데요? 괜찮아요. 더 주세요. 저는 매달 수익의 70%를 금으로 바꿨습니다. 수진이도 의아해했지만 제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금은 통장에 꼭꼭 숨겨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7년 초봄부터 뉴스가 불길했습니다. 기아그룹 부도 위기, 한보철강 도산, 산미그룹 법정 관리. 저는 TV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그때가 온 건가? 첫 번째 인생에서도 이랬습니다. 1997년 초부터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의 말 IMF가 터졌습니다. 수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큰 회사들이 망한대요. 응, 알아. 우리는 괜찮을까요?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엄마가 준비했으니까. 11월 말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서서 돈을 찾으려 했습니다. 내 돈 내놔. 회사에서 잘렸어. 돈이라도 찾아야지. 길거리에는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가장들이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장사 안 돼요. 손님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12월 어느 날, 2호점 김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망했어요. 대출받아서 산 아파트가 반토막 났어요. 은행에서 대출금 당장 갚으래요. 어떡하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말렸는데도 대출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제 가게를 좀 사주세요. 5천만 원만 주시면 넘길게요. 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원래 권리금이 1억이었는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살 사람이 없어요. 제발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으로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가게 지점들이 있는 상가들, 가능하면 사들이자.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요? 다들 망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거야. 헐값에 살 수 있잖아. 저는 헐값으로 떨어진 몇 개의 상가들을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원래 2억이던 곳을 1억에, 3억이던 상가를 1억 5천만 원에 집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숙네 사장 미쳤나 봐. 지금 가게를 사다니. 곧 그것도 망할 텐데.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만큼은 기억에서 잊지 못했으니까요. 2, 3년 후면 경기가 회복되고 이 상가들의 가치가 10배는 오른다는 걸. 그 다음 해에 금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금 팔려고요.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금값이 엄청 올랐어요. 작년에 사신 거의 2배예요. 알아요. 그래서 팔려고요. 저는 금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상가를 더 샀습니다. 2000년 IMF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네 국밥은 30개 체인점을 거느린 대형 식당 브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57세였고 수진이는 30세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수진이가 보고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총 매출이 5억이에요. 우리 딸 덕분이야. 엄마가 다 하신 거예요. 그때 가게 사들인 것도, 금 산 것도. 수진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다 하셨어요? 진짜 신기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돈 모으고 금 모았던 게 도움이 된 거지.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80년을 산 경험이었죠. 하지만 말할 순 없었습니다.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쪽방이 아닌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수진이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백화점에서 옛날 사진 전시해 봤어요. 응? 1975년도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 몇 살이었어요? 30살. 그때 뭐 하셨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있었죠. 하지만 두 번째 인생에서는 수진이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너를 만나서 진짜 엄마가 되려고.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수진아, 고마워. 내 딸이 돼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를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사장님, 누가 찾아왔는데요?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물었습니다. 누구요? 그게 할머니 한 분이신데
사장님 시어머니시래요.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 30년 만입니다. 1975년 새벽 집을 나온 이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등이 굽은 노파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박말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85세,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옷은 남루했으며 등은 새우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 좀 도와다오. 도와달라니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철수가, 내 남편이 죽었다. 언제요? 5년 전. 2000년에. 아, 그렇군요. 첫 번째 인생과 똑같네요. 외도하던 그 여자랑 살다가 사업 망하고 술 먹고 강경화로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그 여자는 돈 다 뜯어가고 도망갔어. 나는 손주들한테 갔는데 손주들이요? 날 길거리에 버렸어. 쓸모없다고.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도 그랬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버렸고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며느리야, 나 잘못했다. 30년 전 일. 미안했다. 제발 밥이라도 먹게 해다오. 3일째 굶었어.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새벽 4시마다 저를 깨우고 빗자루로 때리던 그분. 제 어머니 은비녀를 훔쳐 숨기던 그분. 지금은 무릎 꿇고 밥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며느리야, 저를 기억하세요? 기억해. 내가 잘못했어. 30년 전 제가 새벽 4시마다 밥 지으러 일어날 때 어머님은 편하게 주무셨죠. 제가 손이 트도록 빨래할 때 어머님은 빗자루로 절 때리셨죠. 미안하다. 제 어머니 유품 은비녀를 훔쳐서 장롱에 숨기셨죠. 시어머니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로 무료급식소 가세요. 주소 적어드릴게요. 공공요양원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내가 날 모셔줘. 우리 혈육 아니냐? 혈육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집 나갈 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가면 2번 다시 이 집 문턱 밟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화가 나서 저도 화났어요. 30년 동안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공공요양원 연락처 알려드리고 택시비 들여서 모셔드려요. 며느리야, 며느리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어머님도 절 혼자 살게 하셨잖아요. 30년 전에 시어머니는 끌려나가면서도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지 않아.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시어머니가 오셨다면서요? 누가 그래? 비서 언니가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냉정하게 잘하신 거 맞아요. 엄마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인데. 응. 근데 엄마 마음은 아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오세요. 참지 마시고. 저는 수진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50년을 참았던 제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번엔 친정 조카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모,
우리 고모 맞죠? 40대 남자 2명이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빠 아들 성우와 언니 아들 영철이었습니다. 고모 30년 만이에요.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합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도 이렇게 찾아왔었죠. 제가 성공했다는 소문을 듣고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고모,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우리 혈육 아니에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혈육이? 그건 고모가 연락처를 안 남기셔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후 친정 식구들은 제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난할 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모, 사실은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투자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얼마? 3억이면. 안 돼. 고모, 돌아가. 고모, 우리 혈육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래서 30년 동안 안 찾아온 거야? 그건 너희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나한테 온 거구나.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왜 안 왔어? 조카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혈육이라고 했지? 네. 그럼 물어볼게. 30년 전 내가 시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너희 부모님들은 뭐라고 했어? 그건 저런 못난 것, 시집도 제대로 못 사는 것이라고 했지. 고모, 내가 쪽방에서 살 때, 하루 두 끼도 못 먹고 살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저희가 어렸잖아요. 10년 전에도 너희는 어른이었어. 20년 전에도 왜 안 찾아왔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는 무시하고 성공하니까 이제 혈육이래.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 고모, 제발. 혈육이 뭔지 알아?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이야. 돈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카들은 욕을 퍼부으며 나갔습니다. 씨, 성공했다고 거들먹거려. 두고 봐. 피도 안 섞인 년 데리고 살면서 친척은 무시하고 문이 닫히고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저 때문에 친척들이랑 사이가 나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말해줄게. 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야.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아플 때 간호해주는 사람.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 엄마, 그게 진짜 가족이야. 저는 어머니의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우리 친정어머니가 주신 비녀야. 알아요. 엄마가 제일 아끼시는 거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물려줄지 알아?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내 거야. 저는 은비녀를 수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소중한 건데. 그래서 내게 주는 거야. 내 딸이니까. 엄마, 수진이가 와락 제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 진짜 딸이 돼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잠든 후,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번 생은 잘 살고 있어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딸을 만났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영수가. 이제 행복해도 돼. 저는 은비녀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혈육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두 번째 인생에서는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어때요? 이 드레스? 67세가 된 저는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40살. 늦은 나이에 만난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도 돼요?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당연히 결혼해야지. 하지만 엄마가. 저는 수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엄마, 남편 잘 만나서 예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장 지워지겠어. 울지 마. 엄마가 먼저 우셨잖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결혼식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모두 왔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시집가네. 고모, 결혼 축하해요. 신랑 김민준 42세은 대학병원 의사였습니다.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객석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신부 엄마 저분 아니에요? 영숙네 국밥 사장님? 맞아. 그런데 신부가 친딸은 아니래요. 입양했대요. 어머, 그래요? 그래도 참 잘 키우셨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신부 어머니께서 신부에게 편지를 낭독하시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엄마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넌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 하객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9살짜리 꼬마가 상한 김치를 주워 먹으려다가 토해내는 걸 봤지.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국밥 한 그릇을 줬어. 넌 두 그릇을 먹고는 고마워요. 아줌마라고 했어. 그때 엄마는 깨달았어. 이 아이가 내 진짜 딸이 될 거라고. 수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너는 엄마에게 단 한 번도 상처 준 적이 없어.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아플 때 간호해줬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줬어. 수진아, 내가 내 딸이어서 정말 행복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넌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언젠가 엄마가 될 거야. 그때 기억해줘.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사랑한다, 내 딸. 하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단상으로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엄마, 아기 나왔어요. 병원 복도에서 민준 씨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저는 후다닥 분만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저는 달릴 수 있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서. 딸이에요. 딸. 3.2kg의 건강한 딸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작은 주먹을 꼭 쥔 아기. 할머니, 안아보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웠습니다. 안녕, 우리 손주야. 할머니란다. 아기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도 30년 전엔 이렇게 작았겠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가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봤어요? 우리 딸? 봤어. 엄마 닮아서 예쁘더라. 이름 뭐로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비, 김은비. 어때? 은비? 응.
엄마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은비녀의 은과 비. 은빛으로 날아오르라는 뜻이야.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김은비. 우리 딸 이름 정말 예쁘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엄마를 할머니로 만들어줘서. 엄마는 8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야. 첫 번째 인생에서는 손주들이 저를 요양원에 버렸지만 이번 생에서는 진짜 손주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행복. 2015년 저는 은비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72세.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주와 함께라면 힘이 났습니다. 할머니, 저기 참새. 3살 은비가 참새를 가리키며 제잘거렸습니다. 그래, 참새네 예쁘지? 응, 할머니도 예뻐. 저는 은비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은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손주와 공원을 걷는 것, 비둘기를 보고 웃는 것,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어지러웠습니다. 이상하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사장님,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얼마나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아마 몇 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7세. 충분히 살았습니다. 첫 번째 인생 80년, 두 번째 인생 77년. 합치면 157년을 산 셈이니까요.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보호자분이. 제가 말할게요. 적당한 때에.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어땠어요? 괜찮아. 그냥 정기검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은비랑 같이 온천 갈래요? 좋지. 가자. 엄마 요즘 좀 피곤해 보여서 쉬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 엄마는 우리 손주 얼굴 보면 힘이 나.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은비 결혼할 때까지 봐주셔야 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엄마가 노력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80세 생일을 2년 앞둔 어느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쓰려고 합니다. 네, 사장님. 재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딸 이수진에게, 그리고 손녀 김은비에게. 친족 관계가 입양한 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죠? 네, 물론입니다.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수진아,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성되었어. 고맙고 사랑해. 엄마.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80세. 첫 번째 인생에서 요양병원 차가운 침대에서 홀로 죽었던 바로 그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침대, 포근한 이불, 그리고 옆방에서 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10살이 된 은비가 방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작은 손에는 직접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은비. 할머니 보물이야. 할머니, 아프지 않아요? 어제 기침 많이 하셨잖아요. 괜찮아. 오늘은 할머니 생일인데 아플 수가 없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55세와 민준 씨가 생일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전.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수진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 오늘은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니야. 엄마도 도와줄게. 엄마는 앉아 계세요. 수진이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은비가 옆에 쪼르르 앉더니 제 팔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저는 은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100살, 못 살 것 같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해도 되겠지. 첫 번째 생과의 대비,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80세 생일. 요양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컵케이크 하나를 갖다 줬지만 먹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홀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딸과 사위, 그리고 귀여운 손주가 제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촛불 꺼요. 저는 눈을 뜨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점심을 먹고 가족들과 소파에 앉아 앨범을 봤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1976년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30대의 저와 9살 수진이가 국밥집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수진이 정말 작았지. 엄마가 더 젊으셨어요. 이때 엄마 진짜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지? 당연하죠. 다음 사진은 수진이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이때 엄마가 엄청 우셨어요. 기억나세요? 기억하지. 울지 말라면서 엄마가 먼저 울었지. 그리고 마지막 사진. 은비가 태어난 날 사진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은비를 안고 있는 저의 모습. 할머니, 이때 제가 진짜 작았네요. 그럼. 할머니 손바닥만 했어. 지금은 이렇게 컸어요. 은비가 키를 재며 자랑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너무 빨리 지나갔어. 저녁, 특별한 선물. 저녁을 먹고 수진이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뭐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은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가 가지고 있으라고 줬잖아. 엄마, 이거 다시 엄마가 가지세요. 왜? 제가 은비한테 물려줄게요. 그 전에 엄마가 좀 더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은비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은의 촉감. 50년 전 시어머니에게서 되찾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가 더 고마워요. 저를 주워주셔서. 주운 게 아니야. 만난 거지. 운명적으로.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 딸. 밤 고백의 시간. 은비가 잠들고 수진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라고. 수진아. 네,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아.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엄마가 숨기려 하셨지만 딸이 어떻게 몰라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발 오래 사세요.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무슨 소리야? 넌 평생 효도했어?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잘 들어. 네.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엄마.
첫 번째 인생에서는 80년을 살면서도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첫 번째 인생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지? 늙어서 그래. 아니에요.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 50년은 정말 행복했어. 엄마, 저도요. 엄마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수진아, 약속해줘. 네. 은비 잘 키워줘. 그리고 말해줘.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으니까.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엄마, 싫어요. 가지 마세요. 가야지. 사람은 다 가는 거야. 엄마, 저는 수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 드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수진아, 은비 불러줘. 은비가 들어왔습니다. 울먹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은비야, 이리 와. 은비가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 할머니의 비녀예요? 응. 할머니 친정 어머니가 주신 거야. 이제 내 거야. 저 어려서 받을 수 없어요. 아니야. 넌 받을 수 있어. 우리 은비는 착하고 예쁜 아이니까. 은비가 은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은비. 오후가 되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응, 알아. 제 눈에 첫 번째 인생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던 날들, 남편에게 맞던 날들, 자식들에게 버림받던 날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홀로 죽던 날. 하지만 이번 생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고마워. 내 딸이 돼줘서. 엄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행복했어? 정말. 엄마, 사랑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수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으니까요.